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잦아들 때쯤 강수진 상무는 그 얼음 조각상을 발견했다. 회사 로고 모양을 본뜬 서리가 낀 그 흉물스러운 조각상은 값비싼 호텔 코스 요리의 전체 접시 위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수지는 오늘 밤 행사가 얼마나 비싸고 가식적일지, 그리고 박민혁 대표가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직감했다. 그녀는 연 회장 입구 근처에 잠시 서서 클러치백을 무기처럼 꽉 쥐었다. 보톡스로 팽팽해진 얼굴의 임원들과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그들의 파트너들이 넘실대는 그곳에서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하이힐 때문에 발이 찢어질 것 같았고 빈속은 텅 빈 북처럼 울려댔지만 그녀의 미소는 유리를 베어낼 만큼 날카로웠다. 이 회사에서 버틴 12년은 그녀에게 누구보다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가르쳤다. 심지어 오늘 행사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박 대표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었다. 연 회장은 돈 냄새로 진동했다. 재벌가 돈, IT 신흥 부자의 돈, 졸부 흉내를 내고 싶어하는 명문가의 돈까지. 테이블마다 놓인 금색 명패는 기부 등급을 나누고 있었고 마치 소시오패스들을 위한 결혼식장 같았다. 수진의 테이블은 맨 앞줄 5천만 원짜리 VIP 테이블이었다. 내일의 혁신가들을 지원한다는 회사의 최신 PR 캠페인 덕분이었지만 실상은 내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사실을 샴페인과 해시태그로 덮어버리려는 수작에 불과했다. 실내악 사중주단이 콜드플레이의 노래를 기괴하게 편곡해서 연주하기 시작할 무렵 수지는 자리에 앉았다. 최진우 회장이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 수진의 전세보증금보다 비쌀 법한 짙은 회색 수트를 입은 그는 마치 경제 잡지 표지를 아침 식사로 씹어먹는 사람처럼 보였다. 수지는 그가 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녀는 표정을 관리하며 가볍게 목례했다. 강 상무님,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 뒤에는 포식자 같은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인내심 있는 포식자. 중요한 밤이군요.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아이들보다는 수표책에 더 중요한 밤이겠지만 그녀는 동의했다. 최 회장의 입꼬리가 묘하게 비틀렸다. 박 대표는 아직인가 봅니다. 수지는 한숨을 참았다. 박민혁은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었다. 등장과 퇴장이 확실한 분이니까요. 최 회장이 물잔을 들며 말했다. 테이블은 CFO, CMO, 그리고 수진을 자꾸 김 이사라고 부르는 거만한 사교계 명사로 채워졌다. 수진은 안주인 노릇을 자처하며 와인잔을 채우고 썰렁한 농담에 웃어주고 박 대표가 이탈리아 별장에서 드론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동안 공급망 지연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루 16시간씩 일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피로 밑바닥에는 희미한 낙관이 깔려 있었다. 이 갈라 행사는 언론이나 투자자 혹은 속이 텅 빈 이사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진의 작품이었다. 대행사가 낮아빠진 후 인허가부터 협찬, 테이블 배치까지 그녀가 총괄했다. 일주일간 제대로 잠도 못 잤지만 연 회장은 돈과 권력이 조명 계획에 합의한 듯 완벽해 보였다. 여전히 박 대표는 오지 않았다. 수지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론사에서 찾습니다. 답장은 없었다. 갈라 행사는 색소폰 연주와 자선단체장의 진부한 환영사로 화려하게 시작되었다. 수지는 미소 짓고 박수치고 샴페인을 마셨다. 오늘 밤 참석한 임원은 그녀뿐이었다. CFO도 CTO도 없이 수진 혼자 반짝이는 유령 신부처럼 회사의 브랜드를 짊어지고 있었다. 연설 도중 최 회장이 다시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물류 시스템 개편에 대해 좋은 평을 들었습니다. 수지는 곁눈질로 그를 보았다. 뒷조사를 하셨군요. 그가 고개를 까딱였다. 창고 물류 흐름을 재설계해서 수억 원을 절감했다죠. 그 정도면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수진의 볼이 달아올랐다. 그 프로젝트는 그녀를 거의 망가뜨릴 뻔했었다. 박 대표는 한 달 안에 론칭하라고 우겨대고는 결제가 필요할 때마다 잠수를 탔다. 결국 그녀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 썼으며
돌아온 건 고작 3줄짜리 감사 이메일뿐이었다. 여전히 박 대표는 없었다. 다른 임원들이 그녀의 빈 옆자리를 훑으며 그의 지각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몇은 눈치가 빨랐다. 수지는 대중의 얼굴 마담이 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심지어 그에 따르는 비난까지도. 메인 요리가 나오고 센터피스 촛불 아래 이름표가 빛날 때 수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아주 잠시 긴장을 풀었다. 딱 한 번의 숨, 그녀는 칼날이 이미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스테이크에 포크를 갖다 댄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처음엔 박 대표의 불참에 대한 홍보팀의 연락이거나 참석자 명단을 재확인하라고 보낸 인터넷 문자일 거라고 생각했다. 수습할 수 있는 일, 고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액정에는 웃음소리가 음성 지원될 것 같은 텍스트가 떠 있었다. 박민혁 대표, 강상무, 해고야, 임원진 감축하기로 했어. 예산 문제. 그게 다였다. 구두점도 설명도 경고도 없었다. 회색 말풍선으로 가장한 디지털 단두대였다. 수지는 눈을 깜빡였다. 나이프가 살짝 미끄러지며 접시를 톡 쳤다. 두 자리 건너 앉은 손님이 쳐다보았다. 그녀는 마치 자기만 아는 농담이 떠오른 사람처럼 미소를 지으며 우아하게 나이프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주먹으로 맞은 것보다 더했다. 누군가 내장을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껍데기만 남겨둔 기분이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맞은편 CFO에게 최 회장이 건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속에서는 무언가가 뜯어지고 찢어지고 있었다.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그대로였다. 후속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12년, 2번의 사옥 확장, 공급망 전체 개편, 회의실에서 보낸 3번의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오만하고 작은 인간이 넷플릭스 구독 취소하듯 문자로 그녀를 잘랐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으며 연 회장의 누구에게도 먹잇감을 주지 않았다.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박민혁 같은 인간들이 믿는 구석이 바로 그거였다. 충격이 존엄을 억누르고 침묵이 그들에게 변명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래서 그녀는 먹었다. 스테이크를 썰고 씹고 NFT 자선 사업에 대한 농담에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테이블볼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옆자리에 최 회장이 살짝 몸을 돌렸다. 괜찮습니까? 수지는 그를 보았다.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반박자 망설이다가 마치 패배한 도박사가 패를 보여주듯 낮고 빠르게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기울여 보여주었다. 그는 딱 한 번 읽었다. 눈썹을 치켜 세우지도 숨을 들이켜지도 않았다. 주변의 포크 소리와 억지 웃음소리에 묻힐 만큼 작고 긴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타이밍 참... 그가 중얼거렸다. 기가 막히군요. 수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12년을 일했는데 양갈비 씹다가 알게 됐네요. 최 회장은 연 회장을 한번 둘러보더니 이제는 다른 종류의 흥미를 담아 그녀를 보았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계산이었다. 맞춰볼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퍼스트 클래스 티켓과 몬테네그로 요트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산 문제겠죠.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하고 무거운 침묵이 피어올랐다. 수지는 정면을 응시했다. 표정은 차분하고 고고했지만 맥박은 긁힌 레코드판처럼 튀고 있었다. 연 회장 건너편에서 카메라가 터졌다. 자선단체장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보이지 않는 기부자들에게 건배했다. 사람들은 박수치고 돈도 박수를 쳤으며 수지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가라앉고 있었다. 그녀는 풍선껌과 번아웃으로 이 회사를 지탱해왔다. 박민혁이 재미로 지른 불을 껐고 응급실 대기실에서 회의를 했으며 지금은 자기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인턴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자기 팀의 성과를 빛내기 위해 만든 이 갈라 행사 중간에 새우 칵테일도 다 먹기 전에 문자로 내쳐졌다. 그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분노는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더 차갑고 조용한 것. 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난 더 이상 그에게 빚진 게 없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폈다. 그리고 마치 코스 요리 사이사이에 자신의 직업적 인생을 다시 쓰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테이블의 다음 농담에 미소 지었다. 최 회장이 물잔을 들여다 멈췄다. 그 물류 합리화 프로젝트 본인이 주도한 겁니까? 수진이 눈썹을 올렸다. 제가 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비웃음에 가깝게 눌렸다. 그럴 줄 알았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필요 없었다.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계산기였다. 그리고 도자기 폭탄처럼 앉아 미소와 파편을 동시에 품은 수지는 전략을 수정하는 사람이 자신뿐만이 아님을 깨달았다. 최진우 회장은 위로를 건네는 남자처럼 몸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불길 속으로 우회하는 지도를 읽는 남자처럼 다가왔다. 괜찮아요? 그가 재즈 선율과 디저트 접시 소리를 뚫고 다시 한번 더 낮게 물었다. 수지는 로봇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입으로는 그렇다고 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손대지 않았던 식전빵으로 손을 뻗었지만 접시에 가져가기도 전에 부스러지고 말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않고 다시 한번 휴대폰을 기울였다. 짧고 사무적으로 마치 해고 통보가 아니라 주차 위반 딱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최 회장의 눈이 화면을 훑었다. 턱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다. 1mm 더 곧게, 0.5도 더 차갑게. 그게 그가 한 말의 전부였다. 저런이나 미척군이 아니었다. 관찰 파일에 들어갈 소리였다. 수지는 발끈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다. 특히나 망해가는 기업을 로티세리 치킨처럼 뜯어먹으며 제국을 건설한 남자에게서는 박 대표는 소통이 확실한 편이라서요. 그녀는 휴대폰이 폭발하기라도 할 것처럼 클러치에 집어넣으며 건조하게 말했다. 최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비겁함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경멸일 수는 있어도 당신을 향한 건 아닙니다. 예산 삭감이라. 그가 테이블을 톡 쳤다. 그게 핑계군요. 수지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임원도 이제 소모품 항목인가 봅니다. 법인카드로 빈티지 페라리를 사는 임원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최 회장은 예의 바른 척 가면 뒤에 숨긴 독서를 거의 숨기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는 와인을 들어 빙글 돌리며 마치 그 액체 속에 박 대표의 멍청함에 대한 답이라도 있는 듯 들여다보았다. 수지는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가 저토록 침착한 것이 싫었다. 그가 이번에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말해봐요. 그 물류 시스템 개편, 정말 본인 작품입니까? 수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입고 창고 관리부터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 전부 다요. 최 회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인상적이군요. 얼마나 절감했죠? 이번 분기에만 10억 원 가까이요. 그가 작고 정확하게 휘파람을 불었다.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박 대표가 공을 가로챘더군요. 그렇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최 회장의 비소만으로 충분했다. 그가 좀 더 어두운 목소리로 반복했다. 수지는 내면에 무언가가 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안도감은 아니었다. 하지만 굴욕감의 안개를 뚫고 마침내 분노의 날카로운 끝이 드러났다. 그녀는 이성 이상으로, 상식 이상으로 충성했었다. 주주들에게 박 대표를 변호했고 보너스가 사라졌을 때 직원들을 다독였으며 의심스러운 청구서와 스키 여행처럼 보이는 클라이언트 미팅을 눈감아 주었다. 그녀는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피를 흘렸는데 그는 자신이 만든 갈라 행사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우유처럼 문자로 그녀를 버렸다. 그녀는 냅킨을 꽉 쥐었다. 최 회장은 수평선에 폭풍이 이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녀를 보았다. 재미있는 건 그가 잠시 후 말했다.
대부분의 CEO는 기계가 스스로를 잡아먹지 않게 막아주는 유일한 사람을 자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수진이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 기계가 특정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최 회장은 반응하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뒤에서 라이터 불꽃 같은 것이 일렁였다. 갈라 행사는 계속되었다. 사회자가 초청 연사를 소개했다. 시애틀에서 온 테크 기업 CEO가 AI와 청소년 멘토링에 대해 지루하게 떠들기 시작했다. 디저트 카트가 지나갔다. 근처 테이블에 누군가가 너무 크게 웃었다. 수지는 표정을 매끄럽게 유지했지만 흐름은 바뀌었다. 최 회장은 그저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었다. 그는 균열을 찾고 있었다. 친절함 때문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었다.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 밑에서 여전히 피 흘리고 있는 수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쓸모없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혁에게 부채이자 위험 요소였다. 박민혁 같은 인간들은 당신이 무언가 구린 구석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어둠 속에서 해고하지 않는다. 최 회장은 와인잔을 부드럽게 내려놓고는 강철과 기회로만 이루어진 눈빛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내가 내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중얼거렸다. 연기가 너무 짙어지기 전에 누군가 집안 청소를 하려 한다고 걸겠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면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었다. 수치심 때문이 아니라 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방금 완벽한 무기를 건네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작고 반짝이는 생각 때문이었다. 증인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겠군요. 수지는 와인잔을 채울 때와 같은 침착함으로 자리를 떴다. 음향팀 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반쯤 투명 인간이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그녀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녀는 음향실로 가지 않았다. 화장실조차 가지 않았다. 갈라 음악이 심장 박동 소리처럼 희미해질 때까지 계속 걸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분노의 리듬을 새겼다. 그녀는 가짜 벤자민 나무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자판기가 늘어선 복도에 멈춰섰다. 벽에 기대어 분노가 밀려오게 두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문자를 다시 노려보았다. 12년이라고 이 빌어먹을 소리 지르고 싶었다. 휴대폰을 저 가짜 화분에 던져버리고 회의실 근처에 걸려있는 회사의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예산 삭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녀는 숫자를 알고 있었다. 예산을 알고 있었고 낭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고 있었다. 임원진 급여가 아니었다. 그녀가 아니었다. 갑자기 복도에 말소리가 울렸다. 반대편에서 두 남자가 대화를 나누며 다가오고 있었다. 수지는 자판기 사이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본능이었다. 얼굴을 보기도 전에 목소리를 알아차렸다. 이 전무와 김이사, 이사회의 고인 물들이었다. 인수이양서에 서명이나 하라고 해 이 전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고아들을 위해 건배하는 동안 걔는 회사 피를 빨고 있잖아. 수지는 얼어붙었다. 매수자가 정말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김 이사가 중얼거렸다. 페이퍼 컴퍼니예요. 케이맨 제도 기반이고 실체도 없어요. 박 대표가 확실히 해뒀어요. 이 전무가 비웃었다. 그걸 믿어. 난 놈한테 주차 공간 하나도 안 팔 거야. 하물며 독자 기술을? 지금 물류 모델이랑 전체 프레임워크를 팔아넘기고 있잖아. 빌어먹을 알고리즘. 이름이 뭐더라? 강상무였나? 수지는 숨을 멈췄다. 강상무가 파이프라인 업데이트에 대해 너무 많이 캐묻고 다녔어요. 김 이사가 말했다. 멍청한 질문도 아니었죠. 파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났구만. 이 전무가 날카롭게 웃었다. 박 대표가 항상 그랬지. 강상무는 자기한테 득이 되기엔 너무 충성스럽다고. 절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수진의 피부가 차갑게 식었다. 나머지 팀은요? 운영팀을 마케팅 산하로 넣을 계획이랍니다. 조직 개편이라고 포장해서 발소리가 멀어졌다.
수지는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는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썩은 내를 맡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진심으로 걱정했기 때문에 해고당한 것이었다. 박민혁은 그저 무능한 게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팔아 넘기고 있었다. 기밀 시스템을 해외의 정체불명 매수자에게 넘기고 수진이 피와 뼈를 갈아 만든 작업물을 헐값에 넘기면서 자선 행사와 사진 촬영으로 연막을 치고 있었던 것이다. 끓어오르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새벽 2시까지 창고 예측 모델을 돌리고 동생 결혼식을 놓쳐가며 실패한 프로젝트를 수습하고 박민혁의 에고를 지켜주기 위해 팀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가 싼 똥을 치우고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까지 이미지를 세탁해줬는데 그는 이제 회사의 내장을 도려내면서 그녀를 폐기된 영수증처럼 버렸다. 울지 않았다. 그건 입사 3년차 때나 했던 짓이다. 그녀는 척추를 곧게 펴고 드레스를 매만지고 여전히 그곳에 속한 사람처럼 연회장으로 걸어갔다. 이제 그녀는 그저 회사를 지탱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탄약을 장전한 여자였다. 수진이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조명은 바뀌어 있었다. 경매가 시작되기 전 기부심을 자극하기 위한 따뜻한 황금빛이었다. 음악은 재즈풍으로 바뀌었고 웃음소리는 버번 위스키와 함께 더 짙어졌다.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테이블로 걸어갔다. 어깨는 당당했고 발걸음은 절제되어 있었으며 립스틱은 완벽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배신감을 삼키는 여자의 위태로운 우아함은 사라졌다. 그 자리엔 차갑고 날카로운 것, 불꽃을 기다리는 도화선이 있었다. 최진우 회장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동정심도 호기심도 없이 마치 그녀에 대한 파일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듯한 사무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꽤 오래 걸렸군요. 최 회장이 기부자의 연설소리에 묻힐 만큼 낮게 중얼거렸다. 화장실 줄이 길어서요. 수진이 포크를 집어들며 매끄럽게 말했다. 자선 행사라 그런지 다들 꽉 막혀 있나 봅니다. 최 회장이 작게 웃으며 몸을 기울였다. 당신이 없는 동안 여기 있는 우리 공통의 친구들에게 물어봤소. 운영팀을 실제로 굴리는 게 누군지.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다들 당신 이름을 대더군요.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맛보다는 동작을 위해 디저트를 한 입 먹었다. 맥박은 이제 안정되었다. 분노는 명확한 목적의식으로 차갑게 식었다. 정확성이 새로운 아드레날린이었다. 최 회장은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디저트 포크 아래로 무언가를 은밀하게 밀어넣었다. 무광 검정색의 양각으로 새겨진 명함이었다. 속삭이기만 해도 돈이 움직이는 이름. 월요일에 얘기합시다. 그가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준비가 됐다면 오늘 밤이라도. 수진의 포크가 허공에서 멈췄다. 최 회장은 그녀를 보지 않고 무대 위 연사를 보고 있었다. 유아들에게 광고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명해 떼돈을 번 벤처 캐피털리스트였다. 하지만 수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을 느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었다. 잡담도 아니었다. 제안이자 기회였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명함을 손바닥에 감추고 클러치 속으로 사라지게 했다. 최 회장이 마침내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난 좋은 인프라를 낭비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히 이미 전투에서 검증된 인프라라면. 수진이 그의 시선을 받아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입니까? 박 대표는 자기가 뭘 버렸는지 모를 만큼 멍청하지만 난 아닙니다. 세일즈 피치도 PPT도 나중에 다시 얘기하줘도 없었다. 팩트뿐이었다. 최 회장은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박민혁은 상상도 못할 곳으로 이어지는 문을. 수지는 웃지 않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손가락에 긴장이 풀렸다. 경매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다. 정중한 박수. 무대 조명이 밝아졌다. 첫 번째 경매 물품이 스크린에 떴다. 최 회장은 의자를 고쳐 앉고 냅킨을 접으며 정면을 응시했다. 수지는 그를 지켜보았다. 턱에 서린 차분한 계산.
입찰 패드를 체스말처럼 만지작거리는 손길. 그는 상어였지만 피 냄새에 미쳐 날뛰는 종류가 아니었다. 피가 퍼질 때까지 선회하는 인내심 강한 상어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피를 보았다. 수지는 길고 조용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버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스카우트 되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힘 같은 것이 뼛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직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이건 알았다. 박민혁은 자기 패를 던졌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조명이 브로드웨이 시사회처럼 어두워졌다. 경매사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연회장의 정적이 감돌았다. 스팽글 드레스를 입고 스위스 은행 계좌도 뚫을 만큼 날카로운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다. 환영사를 시작하려는 찰나 문이 벌컥 열렸다. 수지는 볼 필요도 없었다. 느낄 수 있었다. 박민혁, 100명 중에서도 골라낼 수 있는 등장이었다. 실내의 볼륨이 한 옥타브 높아졌다. 모두가 갑자기 더 크게 웃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낸 것처럼 박민혁은 마치 산소를 소유한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팅된 머리, 지난 분기 부서 예산보다 비쌀 것 같은 네이비 턱시도, 그의 양옆에는 팝스타를 관리하듯 얼어붙은 미소를 짓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홍보 담당자와 수행비서가 붙어 있었다. 그는 수진을 보지 않았다.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이번 테이블에 누군가와 웃고 앞쪽에 헤지펀드 거물에게 손가락 총을 쏘고 카메라 세대가 보는 앞에서 기부자의 아내 볼에 키스했다. 시나리오는 이미 쓰이고 있었다.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늦게라도 참석한 관대하고 비전 있는 박민혁 후광이 있다면 LED로 빛나고 있을 터였다. 수지는 차갑게 앉아 있었다. 최 회장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악천후를 알리는 기압계처럼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했을 뿐이다. 경매 카탈로그를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게 내려다보았다. 펜이 입찰 카드 위를 한번 리듬감 있게 두드렸다. 경고처럼. 첫 번째 물품이 올라왔다. 아이슬란드 맞춤 여행권. 돈 자랑이 시작되었다. 수진의 귀에는 경매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박민혁만 보였다. 그는 그녀보다 2 테이블 앞 정중앙, 카메라 앵글이 완벽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벤처 캐피털리스트 자재와 잔을 부딪혔다. 남들은 모르는 상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의자에 몸을 기댔다. 2번째 물품 AI 멘토링 패키지는 향수 냄새보다 자존심이 더 센 스타트업 대표에게 낙찰됐다. 3번째는 럭셔리 사파리, 그 다음은 프라이빗 요트 대여권이었다. 패들이 안무를 짠 듯 올라갔다. 박민혁은 보여주기식으로 한 번 입찰했다. 일부러 졌다. 수지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낙찰받으러 온 게 아니었다. 보여지기 위해 온 것이었다. 최 회장은 5번째 물품이 나올 때까지 입찰하지 않았다. 수진의 전 회사에서 기부한 기업 컨설팅 패키지였다. 아이러니는 누구에게도, 특히 수진에게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 패키지는 몇 달 전 그녀가 낸 아이디어였다. 회사의 혁신적인 물류 전략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상품이었다. 6개월간의 임원급 컨설팅이 포함된 장부상 가치 2억 원. 하지만 제대로 적용하면 값을 매길 수 없는 상품. 박민혁은 이 사회에서 이걸 자랑하며 브랜드 시너지와 선의의 만남이라고 떠들어댔다. 이제 그게 경매에 나왔고 최진우 회장이 카드를 들었다. 수진의 위가 조여들었다. 입찰은 천천히 시작되었다. 최 회장과 경쟁사의 임원. 숫자가 올라갔지만 최 회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갖고 싶어서 입찰하는 게 아니었다. 이미 자기 것인데 이자를 청구하는 사람처럼 입찰하고 있었다. 박민혁이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딱 한 번. 최 회장이 다시 입찰가를 올렸다. 2억 5천만 원. 수지는 박민혁의 미소가 1cm쯤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3억 원이 되자 경쟁자들은 포기했다. 최 회장의 카드는 자체 중력이 있는 것처럼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낙찰, 박수. 예의 바르고 혼란스러운 박수. 몇몇은 놀랐고 몇몇은 안 놀란 척했다. 박민혁은 박수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드롭하듯 패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수지는 느꼈다. 기류가 바뀌었다. 컨설팅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 때문도 아니었다. 태도와 권력의 문제였다. 이 경매는 연극이 아니라 피 튀기는 스포츠였다. 그리고 박민혁은 자신이 만든 무대에서 자신의 물건으로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에게 주인공 자리를 뺏겼다. 최 회장이 고요한 호수처럼 침착하게 수진을 돌아보았다. 낭비할 사람에게 가게 두기엔 아까운 물건이라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연회장의 모든 카메라가 이제 그를 비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민혁의 유리 같은 미소 뒤에서 그녀는 보았다. 오늘 밤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첫 번째 흔들림을.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구름은 빠르게 모여들고 있었고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수진만이 번개가 어디로 떨어질지 알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도 전에 연 회장 분위기가 다시 바뀌었다. 박민혁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너무 빨리 잦아들었다. 홍보 담당자가 연습된 미소 뒤로 무언가 속삭였다. 카메라는 최 회장과 수진을 포함한 더 넓은 앵글을 잡기 시작했다. 최진우 회장이 수진의 회사가 설계하고 브랜드화한 그녀의 업무와 전략, 청사진으로 포장된 서비스 패키지를 구매했다. 그것도 갈라 행사의 모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박민혁 앞에서 수진을 바로 옆에 두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수진은 말하지 않았다. 심장이 목구멍에서 뛰었고 아주 고통스러운 1초 동안 공포가 다시 올라오려 했다. 굴욕과 배신의 근육기억. 하지만 상승 도중 멈췄다. 다른 것이 자리를 잡았다. 자각이었다. 룰이 바뀌었다. 이건 더 이상 갈라쇼나 보도자료용 사진이 아니었다. 수표를 쓰거나 기부자 비위를 맞추는 일이 아니었다. 결투였다. 최 회장이 입찰 카드로 선공을 날린 것이다. 최 회장은 물잔을 잡았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고 호흡은 차분했다. 승리감이 아니라 통제된 모습이었다. 두 테이블 앞에 박민혁은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건배를 위해 잔을 부딪혔다. 그의 미소는 너무 빨랐고 턱은 굳어 있었다. 수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최 회장은 컨설팅 패키지가 필요 없었다. 그는 이미 수조 원 규모의 자체 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특허만 3개에 정부 계약까지 따내는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패키지를 산 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상징이었다. 그건 최진우 회장이 나는 너희 경영진 전체보다 강수진의 능력을 더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나와 함께한다고 선언하는 것이었다. 경매사가 다음 물품을 떠들어댔지만 테이블에 누구도 듣지 않았다. 공기조차 바뀌었다. 장미와 샴페인 향이 왠지 더 무겁게 기대감으로 끈적하게 느껴졌다. 권력이 이동하는 무게감일지도 몰랐다. 수진의 손이 클러치 위에 가볍게 얹혔다. 손끝이 최 회장의 명함 모서리에 닿았다. 꺼내지 않아도 충분했다. 그녀의 커리어가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실시간으로 더 좋은 조명 아래 금박글씨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최 회장의 다른 쪽에 앉은 형광색 머리에 다이아몬드를 휘감은 은행 임원 여성이 수진에게 몸을 기울였다. 오늘 밤 꽤 흥미진진하네요. 두 분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이빨을 드러낸 우아한 미소였다. 그저 경매를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즐기는 게 아니라 무기화하고 있었다. 수진은 연 회장을 훑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고 있었다. 자세는 더 고다지고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였다. 임원들은 새로운 긴박감을 가지고 속삭였다. 수진을 무시하던 헤지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정중하게 목례를 했다. 박민혁도 눈치챘다. 그는 고도가 떨어지는 비행기에 탄 사람처럼 자세를 고쳐 앉았다. 테이블에 누군가에게 과장된 동작으로 말을 걸고 또 한 번 억지 웃음을 터뜨렸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수진은 그의 눈 뒤에서 돌아가는 계산이 보였다. 주도권을 다시 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미끄러진 뒤였다.
수진이 최 회장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패키지로 정확히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최 회장이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보았다. 아직 안 정했소. 그냥 줘버릴까 싶기도 하고. 누구에게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그걸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 수지는 가슴속에서 천천히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자존심보다 깊고 인정보다 날카로운 것, 복수였다. 12년간의 보이지 않는 노동, 무시당하고 묵살당하고 지워졌던 시간, 이제 그녀는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고 이사회의 대화 주제를 바꾸는 남자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대화의 행간에는 그녀의 이름이 있었다. 박민혁이 다시 몸을 틀었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빨리 피하지 못했다. 그 순간 수진은 느꼈다. 반전, 그 짜릿한 기울기.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기부자들과 임원들, 카메라, 그리고 그가 데려온 모든 거만한 친구들 앞에서 수지는 이 방의 중력이었다. 최 회장이 잔을 들었다. 전략을 위하여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도 잔을 부딪혔다. 그리고 실행을 위하여. 둘 다 마시지 않았다. 진짜 건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그것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복수의 맛이었다. 경매사가 옆으로 비켜서며 레커칠한 듯한 미소로 최 회장을 가리키자 연 회장 조명이 더 밝아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 최고 기부자이신 최진우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상대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다. 반은 진심, 반은 반사적인 박수였다. 청소년 혁신을 위해 3억 원을 쾌척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을 테니까. 최 회장은 서두르지 않고 매끄럽게 일어났다. 마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자기 것인 양커프스를 정리했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느리고 신중했다. 턱시도 입은 암살자가 안무를 짠 듯했다. 박민혁이 외교적인 미소를 띤 채 쳐다보았다. 하지만 눈가는 굳어 있었다. 수지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최 회장의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쇼맨이 아니었다. 몸을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기울이게 만드는 화자였다. 차갑고 외과 수술처럼 정확하고 효과적인.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오늘 밤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아주 옷을 잘 입은 분들의 멋진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약간의 웃음소리. 수진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귀가 윙윙거렸다. 저는 오늘 제가 깊이 믿는 가치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보도자료에 좋게 나가서가 아니라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이죠. 예의 바른 끄덕임들. 최 회장의 눈이 군중을 훑더니 수진에게 멈췄다. 그리고 사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함정문처럼 떨어졌다. 수진은 팡파르를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었다. 박수도 기대하지 않았다. 솔직히 그녀의 가치를 잊어버린 조직을 12년이나 떠받친 후에는 그냥 배경 속으로 사라질 줄 알았다. 수진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의자 끄는 소리가 났다. 최 회장이 대리석처럼 매끄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강수진 상무는 회사의 전체 물류 전략을 재설계하고 생산 효율을 3배로 높였으며 운영 손실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맨바닥에서 엑셀 파일과 밤샘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의 눈이 다시 군중을 향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버려졌습니다. 오늘 밤 바로 이 자리에서 누군가 헉하고 숨을 삼켰다. 어디선가 플래시가 터졌다. 최 회장은 멈추지 않았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그런 인재를 버리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배임입니다. 박민혁의 테이블은 얼어붙었다. 그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와인잔을 쥔 손이 떨렸다. 최 회장이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강수진 상무는 이제부터 최진우 그룹의 전략기획 총괄 전무로 합류합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다. 카메라가 슬롯머신처럼 번쩍였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조류가 바뀌듯 몸을 돌렸다. 수지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물음표를 달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내내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박민혁은 사례가 들렸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마시던 메를로 와인에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해댔고 입가로 와인이 흘러내렸다. 홍보 담당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의 등을 두드리며 헤드셋에 대고 뭔가 다급하게 속삭였다. 수지는 일어섰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뇌가 따라잡기도 전에 몸이 먼저 기억한 듯 일어났다. 존엄에도 근육 기억이 있는 것처럼. 그녀는 울지 않았다. 웃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한 표정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다. 쏟아지는 플래시가 그녀를 하얗고 금빛으로 칠했다. 사방에서 그녀의 이름이 들렸다. 최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기업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라 저녁 주문을 마친 사람처럼 테이블로 돌아왔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의 여자는 멍해 보였다. 당신, 술 좀 필요하겠는데요. 수지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이미 마신 것 같네요. 박민혁은 여전히 기침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그에게서 돌아섰고 그를 지나쳐갔다. 사람들은 요트와 사라지는 예산을 가진 CEO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수진에게 관심이 있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강수진은 남의 회사의 조연이 아니라 헤드라인이 된 기분이었다. 갈라 행사는 악수와 공허한 건배, 그리고 움켜쥔 휴대폰 뒤로 오가는 다급한 문자들의 안개 속에서 끝났다. 박민혁은 식중독을 핑계로 일찍 자리를 떴다. 근처 새 테이블 내에 있던 사람들은 와인이 그의 셔츠 깃에 튄 것과 최 회장이 수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질린 것을 보았다. 홍보 담당자는 그를 시체처럼 급히 데리고 나갔다. 수지는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았다. 마지막 경매가 끝나는 것을 지켜보고 자선단체의 감사카드에 떨림 없는 손으로 서명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습한 서울의 밤공기 속으로 걸어 나왔다. 새벽 1시 15분, 그녀의 사직서는 작성되었다. 분노는 없었다.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문자, 그녀의 침묵 속에 묻힐 거라고 생각했던 그 스크린샷을 첨부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추가했다. 지난 3개월간의 조사 요약본, 날짜, 거래 아이디, 의심스러운 벤더 거래 내역, 고유 IP를 몰래 빼돌리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수출 기록들. 사본 하나는 회사 법무팀에, 하나는 이사회에, 그리고 하나는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조사팀에 익명으로 보냈다. 새벽 1시 38분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끄고 정오까지 잤다. 월요일 아침, 세상이 뒤집혔다. 박민혁 대표는 내부 감사대기로 무기한 직무 정지되었다. 이사 3명이 조용히 사임했다. 케이맨 제도의 매수자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발을 뺐다. 점심시간 전에 긴급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 인사팀은 비상계단에서 패닉 상태로 쓴 것 같은 구조조정 관련 해명문을 발표했다. 주가는 장 마감 때 9% 폭락했다. 수지는 최 회장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 기사를 읽었다. 휴대폰에는 대답할 생각 없는 미디어의 문의 문자가 수십 통 와 있었다. 최 회장은 그 여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대신 아침 일찍 낡은 회사의 흔적을 영혼까지 씻어내고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도착한 그녀를 데리고 접견실과 대회의실, 자신의 집무실을 지나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했다. 다른 빌딩에 가려지지 않은 창문, 한강과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문패의 황동으로 그녀의 이름이 이미 새겨진 방이었다. 동쪽 채광이 좋을 것 같아서. 최 회장은 커튼 이야기를 하듯 무심히 말했다. 수지는 안으로 들어서서 책상을 만져보고 매끄러운 나무결을 손바닥으로 쓸며 현실임을 확인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나중에 할 것이다. 지금은 차갑고 깨끗한 종결의 불꽃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는 움직이고 있었다. 경적 소리, 날아다니는 이메일들, 카오스 기계 속의 또 다른 월요일. 하지만 안은 고요했다. 방이 그녀를 기다려온 것처럼. 그녀는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노트북을 열었다. 감사해야 할 시스템, 재설계해야 할 부서, 앞질러야 할 과거의 유령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으로 탭 하나를 열어 기사를 찾았다. 박민혁 대표, 배임 혐의로 조사 중. 내부 고발자 결정적 역할. 댓글창은 이미 전쟁터였다.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스크롤을 내려 사진을 찾았다. 갈라 행사장에서 최 회장이 그녀의 영입을 발표한 직후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최 회장 옆에 서 있었다. 등은 곧고 표정은 읽을 수 없으며 카메라는 그녀가 숨을 고르는 순간을 포착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해고당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녀는 칼날을 뒤집어 잡고 뒤에서 무너져 내리는 건물을 뒤로 한 채 걸어 나오는 사람이었다.